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US 뉴스와 월드 리포트 등이 발표한 2018년도 최고의 국가들이란 리포트에 따르면 캐나다가 전 세계 80개국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됐는데요. 그 인기를 반영하듯이 캐나다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민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그룹 중에 하나인 유학생 이민에 대해서 이재인 법무사를 모시고 보다 자세히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캐나다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2위를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모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캐나다로 이민하기 위해선 과연 어떤 방법들이 또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도 특히 유학생들이 이제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큰 그림이라 그러면 이제 가족 이민, 그다음에 경제 이민, 이제 난민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유학생들 분들은 이제 경제 이민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생한테 해당되는 거는 이제 좀 경제 이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경제 이민에 어떤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일단 연방 정부하고 주 정부를 나눠야 되는데요. 네.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한 70가지가 있고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네. 근데 선발 방식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이 있는 건가요? 선발 방식은 이제 선착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First come, first serve. 아니면 이제 랭킹으로 해서 하는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이제 선발 방식이고요. 네. 프로그램 이름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에 따른 이제 캐나다 경험 이민, 그다음에 숙련 기술자 이민, 그다음에 전문 인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선발하는 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게 결국엔 선발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라. 그러면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어떤 그 선발 점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코어 점수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자본 점수, 그다음에 배우자 점수, 그다음에 이제 기술 점수 이렇게 나눕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 점수가 있는데요. 추가 점수는 어떤 걸 추가 점수는 이제 거죠? 캐나다 교육이라든지 주정부 후보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 저는 뭐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문외한이긴 한데 그 점수가 과연 몇 점까지가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총 점수는 1200점이고요. 1200점이요? 실질적으로는 600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정부 후보자가 됐을 때 600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600점 중에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선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보통 이제 이민국에서 한 매 2주마다 선발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444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점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선발 절차는 어떻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절차는 이제 쉽게 이제 2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 이제 프로파일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작성한 건 이제 자기 점수가 되겠죠. 그 점수가 있으면 이제 수영장 같은 이제 풀에 들어가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이민국에서 이제 점수가 높은 후보자를 뽑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비테이션에는 초청장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 90일 내에 이제 자신의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신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비테이션이라는 걸 받기 전까지는 이제 본인이 그 점수에 해당이 될 때까지 준비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그 점수에 합당한지 넘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가지려면 본인을 채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이민국에 가시면 그 캘큘레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예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 정부 후보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온타리오 주 정부에는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이제 검은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보통 방식으로 이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좀 보다 실질적인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유학생들의 경우에 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도 과연 그 유학생 신분으로 그 취업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구직 활동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네, 일을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아, 하나 그래요? 주의하실 거는 주당 20시간 미만만 일을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네네. 학생 신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한 20시간 정도까지는 그러면 네.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취업 비자 신청한 후에는 그 시간 이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건 이제 네. 암묵적인 지위라고 그래서 음.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풀타임으로 일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기도 전에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제 나중에는 결국엔 이제 그 시간 이상을 네, 해도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여기서 학교를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 캐나다에서 그 방학이라는 게 그 의미가 포함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일단 이제 네. 매년마다 하실 수 있는 방학은 이제 4개월이고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방학하고 이제 그 캠퍼스 밖에서 일을 네. 하시는 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유학생의 신분으로서의 방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년에 4개월이란 기간이 딱 법정 기준이라는 게 딱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넘으면 안 되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록 학교가 허용을 네. 했다고 하더라도 연속된 방학 기간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캠퍼스 밖에서. 네. 그리고 이제 최대 5개월치, 네네. 5개월까지만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5개월이라는 건 이제 합쳐서 네. 그 마치 브레이크라든지 그다음에 여름 방학,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윈터 할리데이 그 기간 동안 5개월까지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 12달 중에 그 5개월 안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법정 기준을 얘기를 했던 뭐 20시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채워서만 일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마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계속 되어지지 않나 싶어요.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최대 몇 시간까지 기간이 어느 기간까지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학기 중에는 20시간이고요. 네. 학기 후에는 이제 뭐 방학일 때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번하고 7번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6번은 이제 캠퍼스 내에서는 특히 이제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회색 지대인데요. 그레이 에어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 풀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는 있다. 가능은 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이제 최근에 온타리오 칼리지에서 이제 스트라이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파업이 있었는데 그런데 파업 기간 중에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그쵸.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본인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학교를 못 가지만 그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좀 바뀌는 정보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잘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학생들 중에는 보통 이제 마지막 학기에는 풀타임이 아니라 이제 파트타임,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한 2개 정도의 과목만 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 취업 비자 아까 말씀하신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는데 신청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풀타임을 소화하셨으면 네. 마지막 학기에 이제 2과목, 3과목 남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또 군다는 이제 포스트 그레이션 워크 퍼밋을 받으실 때 아무런 제약은 없으세요. 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도 이제 유니버시티 4년제가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여기 또 컬리지 그러니까 전문 대학에 해당이 되는 이제 컬리지 나온 학생들도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정도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해서 내가 신청이 가능한 거인지 그 여부를 확신을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기준이 뭔가요? 일단 뭐 점수 계산을 네. 한번 해 보셔야 되겠죠. 네네. 요즘 추세는 이제 440점에서 460점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일단 계산을 하셔갖고 450점 정도 되시면 이제 가능하시다 생각하시고 뭐 항상 키 포인트는 항상 영어 점수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찾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세부적인 항목을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여부라든지 아니면 나이 점수도 있고 뭐 또 학교 다닌 것도 있고 점수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영어 점수 말씀해 주시고 일자리 찾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키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점수 중에 뭐 최소한 몇 % 이상이 해당이 된다든가. 네, 영어 점수하고 일자리 점수가 가장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은 대부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나이라든지 경우죠? 교육이라든지 이건 뭐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영어 점수라든지 일자리 점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미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여기 이제 상급 학교에 해당되는 뭐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이쪽으로 뭐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재입학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유학생의 경우는 너무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나이 얘기하셨는데 나이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떤 나이 제한이 뭐 몇 세 이하 이런 게 있는 이제 건가요? 29세 이하면 이제 풀 점수를 받으시는데요. 100점이죠. 예, 그게까지는 아무 문제 없으시고 그 이후가 되면 이제 5점 또 10점씩 이렇게 점수가 깎여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뭐 하나를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인가요? 뭐 뭐, 나이는 물론 적을수록 좋은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29세 이하이시고 네. 그다음에 대학교나 대학원을 나오셨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한 최소 1년 정도 예, 일을 하셨다든가 예, 그다음에 좋은 영어 점수 그러니까 영어 점수로 IELTS 점수로 말씀드리면 한 7점 정도 나오시는 상황이시면 예, 한 450점 정도 예,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막 조금씩 점수가 2주에 한 번씩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네. 커트라인이.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 기준을 봤을 때는 내가 충분히 되지만 만약에 이게 뭐 몇 점이 이번 주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거기에 미달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몇 점의 갭이 생긴다라면 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뭐 팁이란 건 뭐 머리 싸매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영어 지금. 예, 점수요. 예. 그게 네. 이제 가장 쉽게 그다음에 가장 빠르게 예, 올릴 수 있는 예, 가변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 한국 유학생들이 이민에 성공하는 확률이 좀 어찌 보면 좀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많이 오시는 분들은 예, 영어 점수도 괜찮으시고 예, 네. 일단 뭐 교육도 많이 교육 점수도 높으시고 하니까 예, 음. 예,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예. 그럼 취업 점수라는 게 꼭 여기 캐나다 내에서만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졸업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됐든 아니면 뭐 제3국에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가능은 하신데 이제 그 카테고리가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좀 아까 이미 나왔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주정부 프로그램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좀 주정부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좀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네. 설명해 뭐 하나 주시겠어요?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International Student with a Job Offer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유학생분들 중에 이제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 예,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건 어떤 거죠? 네. 정확히? 일단 회사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135라고 그러는데요. 1은 이제 1 밀리언 예, 매출이 되는 거고요. 네. 예, 3은 이제 설립한 지 3년, 그다음에 5는 이제 피고용자가 5명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 예, 일단 이제 후보의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아, 네. 그래요. 본인은 이제 졸업하신 지 2년 내에 신청서를 신청하시면 예, 가능하십니다. 예, 장점은 영어 점수도 없고요. 네. 예, 그 경험도 필요 없으시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같은 어떤 그런 뭐 랭킹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정부 프로그램에 주정부, 지원하는 예, 경우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그게 꼭 전공을 살려서 하는 거는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는 네, 않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네. 직업군 중에 네. 예, A, B, C 그다음에 0 이렇게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예. 거기에서 이제 B 이상 직군만 되시면 예, 가능하신 겁니다. 아, 네. 이제 방금 뭐 직업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얼핏 말씀하셨어요. 그 직업이 어떤 레벨이 그 직업군이 나눠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직업군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걸 네. 이제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을 그래서 NOC 직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는 0, 그다음에 A, B, C, D 이렇게 나누는데 네. 0 직군은 보통 이제 매니저 직군을 급여. 말씀드린 거고요. 예. A는 이제 변호사라든지 의사 같은 전문 직군, 그다음에 네. B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직군이고요. 네. C는 이제 좀 블루 칼라 분들, 그다음에 D는 이제 단순한 노동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런 일자리를 찾으실 때 항상 B 이상 되는 일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 그런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B 이상이 되는 그 직업군에 지원을 해서 취업이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회사 그 사정상 예기치 않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실직을 만약에 하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실직을 당해서 재취업이 당장에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이제 네. 온타리오 PMP로 하실 경우에는 이제 주정부에 알리셔서 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알리셔야 되고요. 만약 벌써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자기가 모든 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이제 다 그 안에 있는 결과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자격의 요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실 유학생의 그 신분이라는 게 어느 범주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언어 연수 때문에 어학연수 오시는 분들 캐나다로 많으시잖아요. 네. 그 경우에 어학연수로 오신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게 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되고요. 아, 예, 일단 또 그렇죠. 일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딱 주어진 그 기간 안에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어학 연수만 하고 그렇게 네. 돌아가셔야 네. 되는 거네요. 근데 만약 본인이 연방 정부의 이제 연방 기술 이민, 전문 기술 이민으로 네네. 자격이 되시면 충분히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한번 도전해 보실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취업이라는 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거 그게 꼭 딱 제한적으로 캐나다 내에서만 취업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는 이제 나름대로 구직을 해봤지만 여의치 않아서 뭐 한국에 돌아간다든지 내지는 뭐 가까이 있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업 점수라는 게 여기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취업 점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 이제 캐나다 경험 이민, CIS라고 그러는데요. 그걸로 하실 때는 캐나다 경험이 필요하신 거고요. 만약 이제 연방 기술 이민으로 하신다 그러면 해외에서 이제 취업한 경험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나한테 해당되는 그 케이스가 어떤 건지 일일이 그 구분을 짓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네, 그렇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네, 다르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아시고 네. 자신한테 맞는 옷을 찾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직을 하는데요. 구직을 해서 결국엔 취업을 했는데 뭐 본인은 이제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수를 뭐 좀 덜 받는다거나 내지는 만약에 안 받는 인턴 내지는 뭐 발런티어가 될 수도 있고요. 취업은 취업이고 일은 실질적으로 하지만 어떤 정확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도 이민이 그 일한 시간으로 인정이 돼서 이민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되고요. 아, 풀타임의 퍼머넌트 포지션이 되셔야 되고요. 아, 포지션 자체도요. 예, 네. 예. 그럼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보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네요. 회사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아,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일정 스페시픽한 그 포지션에 예를 뭐 다른 데 기준했었을 때 조금 보수가 뭐 최저임금은 넘지만 좀 낮다라는 게 있으면 그것도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향을 받나요?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제 캐나다 경험 이민, CIS라고 하는 그런 경험 이민을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수랑은 상관이 없고요. 근데 만약 이제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하실 때는 분명히 큰 차이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또 일단 왜 신청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그 유학생들을 위한 이민 정보를 다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특히나 지금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데요. 네. 영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좋은 일자리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이민은 과정이고 절차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 이 두 가지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면 아무리 이제 이민법이 바뀌더라도 그 이민 이제 성공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10년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경력, 그다음에 비자 신청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다 잘 기록하셔야 되고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군 경력하고 관계된 거 다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년간 자료를 준비한다는 게.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막 익스프레스 엔트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서류 같은 걸 작성할 때도 꼭 10년의 정보를 이제 입력하셔야 되는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정확히 안 하시면 집어넣지 않으시면 다음 이제 스테이지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시간만 세이브를 해도 그렇죠? 어느 정도 이민이 완료되는 데까지 시간에 어느 정도 세이브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정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민자가 캐나다 인구 증가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는 발상하에 연방정부가 2020년까지 이민 쿼터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변하는 이민 정책을 정확히 알고 대비해서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과 꿈을 펼쳐나가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